강 정도 더 하면은 무역 대금 결제 하고 나서 마무리 지으면 끝날 것 같아요. 물류 자체가. 자, 무역 대금 결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역 거래에서 결제 방식은 크게 신용장과 무신용장 방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신용장은 취소 가능 신용장, 취소 불가능 신용장으로 나뉘고 추심 방식과 송금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신용장이란 수출 대금 지급에 대한 은행의 확약입니다. 즉 은행이 돈을 줄게 라는 확약서를 주는 게 신용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설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수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지불 보증서를 의미한다. 무역 대금의 결제 수단으로 주요로 이용되는 것은 화환 신용장이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은 보통 이렇게 LC라고 표현이 되죠. Letter of Credit이라고 해가지고 LC로 표현이 되고요. 약자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시겠죠? 누가 만드냐 이거죠. 누가 만드냐? 수입자가 개설하는 겁니다. 수입자가 수입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신용보증을 위한 증서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청을 해서 개설이 되면 그걸 수입지의 은행에다 갖다 놓고 수입지의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에 대해서 통보를 받게 되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뒤부터는 이전에는 신용장 개설 전에는 당사자가 수출자와 수입자만이었다면 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면 은행들이 지급 보증에 대한 확약을 서주는 거예요. 누가? 개설은행과 그 다음에 나중에 대금 지급은행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갖다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신용장의 분류를 한번 보시면 신용장은 무담보 신용장, 화환 신용장, 특수 신용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용장은 무담보 신용장은 뭐냐? 클린 LC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선적 서류의 첨부를 지급 조건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송하고 은행에는 환원만 제출하면 대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운임,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환 신용장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용장입니다. 수출업자가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서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 인수를 매입을 요청할 때 반드시 물권증서로서 필요한 서류가 있죠. 선화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의 필수 선적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얘기합니다. 즉 화환이란 게 뭐냐면 종이가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발행한 화환어음을 선적서류를 첨부 조건으로 해서 대금 지급 및 매입을 약속하는 취소 불능 신용장입니다.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자, 여기에는 또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일람불과 기한부, 전대 신용장이 있는데 일람불은 사이트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이 일람불, 즉 요금인 신용장이다. 따라서 개설은행에 환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그러니까 종이를 주는 즉시 돈을 준다 이겁니다. 맞교환이죠. 그걸 우리가 일람불이라고 부르고요. 기한불은 뭐냐? 유전스의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금의 결제는 어음상의 약정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약정 기간을 유전스라고 불러요. 경과한 후에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다. 결제 대금이 부족한 수입자는 기한부 신용장을 발행함으로써 약정 기간 동안 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상환할 수 있다. 보통 얘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대 신용장은 여기에 레드가 들어가요. 레드가 뭡니까?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뭐예요?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레드 클라우드 아니면 패킹 클라우드 크레딧 이렇게 부르는데 신용장 개설이 수출자에게 선적 서류를 받기 전에 미리 수출대금 일부를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신용장. 수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지금 돈이 부족한 겁니다. 거꾸로 지금 수출자가. 그러면 이 신용장을 담보로 거래 은행으로부터 미리 돈을 땡겨받아서 수출대금을 충당하고 수출을 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전대 신용장이라고 부른다. 자, 특수 신용장에는 뭐가 있느냐?
특정 은행만이 선적서류 매입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 즉 은행을 미리 지정해놨다. 이걸 특수신용장이라고 부릅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신용장의 효용을 보시면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효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양쪽이 다. 그러니까 수출자에게 여기도 별표해 줄까요? 별표 3개. 수출자에 대한 효용은요, 말 그대로 돈을 누가 주냐면 은행이 줍니다. 그러니까 수출대금 회수를 갖다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출자 입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신용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입은행이 돈을 주다 보니까 회수가 보장되고요. 당연히 은행들이 돈을 주니까 매매 계약이 이행된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외환변동 회피,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외환시장 악화에 따라서 대금이 지불되지 않는, 그리고 환원에 대한 결제 위험, 환결제 위험, 뭐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죠. 왜? 은행이 주니까. 그 얘기입니다. 수출 대금은 신속한 회수. 그렇죠. 이거는 이따가 순서 보시면 알아요. 순서 보시면 추심 방식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신용장 방식의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금융 활용이 가능하다. 아까도 레드클라우드 보셨죠? 즉 돈이 없어도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돈을 대출받아서도 무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자에 대한 효용 한번 볼까요? 상품 인수에 대한 보장. 무슨 얘기냐? 수출자는 대금 회수를 위해서 신용장에게 요구한 운송서를 정확히 제시해서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선적서류가 들어간다고요. 선적서류는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싣고 나서 다 잘 실렸어 하는 증권, 증빙서류를 주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물건이 정상적으로 실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품 인수가 제대로 되겠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 예측 시기. 그렇죠. 신용장에는 선적 기일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선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선적을 했으면 언제쯤 도착할 거야 라는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연기 효과도 가지고 있다. 선적 서류보다 수입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는 화물을 선취해서 먼저 판매하고 대금 결제를 해줄 수 있는 연기 효과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스 같은 경우에, 기안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약정 기일까지 물건을 판매하고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효용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비용은 비싸겠죠.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별표 3개 다시 해놨네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우선 여기다 제가 번호를 매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거래인데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한다? 수입자가 개설은행에게 LC 개설을 요청하는 겁니다. LC 개설. 자, 나 거래하고 싶으니까 신용장 좀 개설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신용장이 개설됐어요. 그러면 2번이 뭐냐? 2번이 통지하는 겁니다. 통지. 신용장 개설에 대한 통지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수출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국, 여기는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쓸게요. 중요한 게 빠졌네요. 여러분들, 여기는 수입국 은행이고요. 수입은행, 여기는 수출은행이 되죠. 자, 신용장을 통지하면 수출은행은 이름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름이 하나 더 생겨요. 그게 뭐예요? 통지은행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바로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수출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개설됐어 하고 알려주는 거죠. 실제 알려주는 겁니다. 통지해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LC 통지라고 불러요. 여기도 LC 통지죠. 여기다 똑같이 쓸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2번 LC 통지입니다. 자, 그러면 수출자가 다 들었어요. 신용장이 개설됐구나. 그럼 이제 바로 뭐 하느냐? 그렇죠. 4번 뭐예요? 선적합니다. 선적. 자, 선적을 하고 나면 수출자가 선사의 화물을 인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선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사가 뭘 줘요? 그죠? BL이란 걸 줍니다. 선화증권이라는 권리증권을 수출자에게 주게 됩니다. 잘 실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선화증권하고 상업송장 보험도 들었겠죠. 보험 서류를 모두 포함해서 앞에 말한 신용장을 가지고 뭐랍니까?
우리 이 서류를 매입해 주세요 라는 걸 신청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내고라고 불러요. 내고. 들어보셨나요? 내고? 즉 수출자가 매입은행에게 선적 서류를 포함한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 지불을 요청하는 단계인데,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내고라는 단어를 어떻게 들으셨냐면 할인이라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선적했을 때의 환율과 내가 서류를 매입했을 때의 환율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 차이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그렇죠. 환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유리할 때 서류를 매입시키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불리할 때 매입시키겠어요? 유리할 때 하겠죠. 유리할 때 하다 보니 할인받는 효과를 가져간다라고 해서 내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내고가 다른 곳에 쓰리다 보니까 할인해 주세요, 할인해 주세요 해서 가끔 회사에서 내고해 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죠. 용어가 같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뭡니까? 7번 여기서 대금 결제가 일어나요. 대금 결제 해주는 겁니다. 즉 일란불일 때. 그래서 매입은행은 선적 서류하고 신용장을 확인한 후에 수출자에게 대금을 결제해준다, 지불해준다. 그럼 수출자는 이 7단계에서 끝난 거예요. 지금 수출자는 끝. 이 다음부터는 누구와 누구예요? 은행과 수입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하느냐? 8번 수입자에게 추심을 합니다. 이 추심은 서류를 보내면서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9번이죠. 9번 마찬가지로 개설은행도 서류를 받아서 추심을 하게 됩니다. 돈 달라 이거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추심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하면 뭐 상환, 돈을 달라, 상환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10번 뭐 했어요? 상환합니다. 돈을 줬다는 얘기죠. 상환했어요. 돈을 주고 서류를 받은 거죠 지금.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뭐예요? 11번 상환하는 거죠. 수수료 떼고 얘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7번에서 매입을 했죠. 그래서 이름을 매입은행이라 불러요. 매입은행에다가 수수료하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다 거래가 끝난 거예요. 그럼 수입자가 이 상태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서류 가지고 있겠죠. 서류를 갖다가 선사에다 제시하게 되겠죠. 비해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 그죠? 물건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화물인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 하느냐? 요걸 뭐라 부르냐? 단계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때 받는 게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요 은행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절차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달라. 이 절차는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심 방식이 있죠. 추심은 신용장 없이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출자에는 추심 의뢰은행을 거쳐서 수입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자에는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인데, 얘는 포인트가 뭐예요? 추심은 은행의 확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큰 포인트예요. 그러면 수수료는 좀 더 싸지겠죠. 그 대신에 성호 상실한 계약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거래일 때는 안 한다. 뭐 예를 들면 해외 지사라든가 아니면 장기 계약일 때 하는 겁니다. 장기 거래처일 때. 수출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에 먼저 물건부터 선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다. 그리고 추심 의뢰은행이란 거는 서류를 갖다가 추심은행이 서류를 갖다가 주면 의뢰하기 위한 은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출자를 대신해서 의뢰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추심은행은 말 그대로 돈을 받아주는 은행입니다. 추심이라는 건 돈 받는 걸 얘기해요. 돈 받는 거. 이 방식은 두 개가 있죠. 추심은 DP와 DA로 나뉘고요. DP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급 인도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인수 인도 조건이죠. 자, 지급 인도 조건은 말 그대로 일란불처럼 서류를 주면 돈을 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DA는 뭐예요? 유전수의 개념이겠죠. 서류를 주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돈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 인도 조건 하나 보시면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추심은행이 선적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이다. 맞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일란불하고 똑같다. 추심은행은 수입업자가 환원 선적 서류를 현금과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수인도 조건을 보시면 DA는 수입자가 기한부 환화음을 인수하면서 수입은행에 제시하는 인수증에 우선은 뭐라고 쓰는 거예요? 얘는 그죠? accepted라고 적어요. 이렇게 적고 가져가는 겁니다. 서명 날인하고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서명하면 선적서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입되는 거 보니까 너 돈 안 냈구나. 나중에 일정 기간, 약정 기간 내에 물건 판매하고 돈 다시 가져와. 약간 유전세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거래 절차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에 우선 순서는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1번이 뭐냐? 1번이 선적입니다. 얘는 거래가 이루어지면 신용장 만드는 절차가 없으니까 바로 선적이에요. 그러면 2번은 뭐라고요? 우리? 그렇죠. BL은 똑같이 주는 겁니다. BL 발급이죠. BL을 주겠다. 인도. BL을 발급받겠다. 3번.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추심 의뢰죠. 돈 받아달라. 돈 받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던 환어음을 발급하고요. 여기서는 환어음을 발급해요. 신용장이 아니라. 그 환어음과 결국은 뭐가 같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각종 선적 서류들. 그 서류들을 같이 묶어서 선화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을 은행에다 주면서 돈 받아달라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름이 생겨요. 여기는 원래는 수출은행이죠. 수출은행이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뭐? 추심의뢰은행이라고. 그럼 수입은행은 또 이름이 생겨요.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뭘 의뢰하는 거죠? 추심을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번 똑같이 추심을 의뢰하면 의뢰를 받은 은행이 추심은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5번 추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를 주는 거죠. 자, 서류 가져왔으니까 돈 줘 라고 하면 수입자가 뭐예요? 이제 돈을 제시하는 겁니다. DP인 경우에는 돈을 제시하는 거고요. 서류를 받아가게 되겠죠. 그럼 DA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accepted라고 쓰고서 서류부터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뭐예요? 7번은 이제 추심한 사실을 갖다가 돈을 주는 거죠. 그죠? 여기는 추심에 따른 뭐 사실통지 좀 할까요? 사실통지? 돈을 결제하거나 만약에 DP인 경우 여러분들 헷갈리면 DA는 나중에 보고 DP부터 할게요. DP는 결국 돈을 준 거죠. 돈을. 그러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9번 서류 제시하고 그 다음에 10번 뭐예요? 인도죠. 자, 엄연히 따지면 자, 제가 파란색으로 여기다 써볼까요? 대금 결제 이후에 지는 건 딱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9번, 10번. 요 두 개가 대금 결제 이후에 있는 겁니다. 즉,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 신용장의 개념에서는 언제 된 거예요? 여기서 대금 결제가 일어난 거죠. 하지만 추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갔다가 얘가 준 돈을 가지고 다시 와야 그때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느리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 여기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은행들 이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DP와 DA 절차에 대해서 나올 수 있구나. 한번 봐주시고요. 이 장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장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용장하고 추심 말고도 성분 결제 방식이란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제 방식이 원래는 더 많은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고 수입자는 수입 대금을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도 직접 송부, 대금도 직접 송부입니다. 그래서 신용장 방식이나 추심 방식에 의해 은행에 지급 수수료 등 금융비용이 적게 들고 결제 과정이 단순하다. 송금 형태는 송금 수표가 있네요. 전신 송금안이 있는데 얘는 얘부터 할까요? TT라고 부릅니다. TT. 그래서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우편 송금원과 방법은 비슷해요. 하지만 지급 지시서를 우편 대신에 전신으로 보내는 겁니다. 신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신료만 내면 돈을 받아갈 수 있다. 자, 우편 송금안이란 건 MT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는 해봤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우체국 가면 돈 보낼 수 있거든요. 우편안이라고. 수입자가 거래은행에 수입대금을 위탁하고 수출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수입자 거래은행, 수출자 거래은행으로 지급지시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돈을 주겠죠. 수수료는 떼갑니다. 송금수표는 디맨드 드래프트 해가지고 DD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은행 수표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수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수출자에게 송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송금 유형 방식도 별표 3개.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각각을 개념을 알아보시면 주문물은 CWO라고 부르고요. 얘는 특징이 뭐냐? 사전 송금이에요. 사전 송금 방식이고 선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물품 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선결제 후선적입니다. 즉 결제가 돼야만 선적한다 라는 거예요. 결제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선적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일부 선불은 수입자는 주문과 동시에 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계약금이죠. 계약금. 즉 계약금처럼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선수금? 선수하는 거죠. 일부 주는 겁니다. 일부 주고 나머지 잔금은 선적이 완료되어 선적서를 인수할 때 지급하는 방법. 일부 사전 송금이죠. 얘는 일부 사전 송금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누진불. 얘가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 누진불은 뭐냐면 수입업자가 물품에 대해서 선적을 하는데 단계별로 주는 거예요. 3분의 1씩 나눠서. 그래서 여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갖다가 주는데 어떻게 주겠다? 3분의 1은 처음에 주문 체결할 때 계약금처럼 주고요. 두 번째는 선적할 때.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도착할 때. 도착 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 사전 송금의 형태로 띄고 있지만 전액을 보면 상당히 늦은 시간에 받겠죠. 이렇게 보는 게 보다 프로그레시브 페이먼트, 누진불이다. 시험 문제에 그래서 잘 나옵니다. 특이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연불은 디퍼죠. 디퍼는 유전수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후 송금 방식으로 선적 서류가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협의한 약정 기간, 얘도 뭐가 있는 거야? 연불은 약정 기한이 있는 거다. 일정 기한이 지나고 나서 주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 상환불과 서류 상환불을 서로 엮어주시고요. 코드바 캐드라고 부릅니다. 즉 현물 상환불은 사후 송금 방식이고요. 수입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면 선적 서류를 가진 수출자의 대리인과 수입자가 함께 수입 통관을 하고 물건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한 뒤에, 이게 양육 품질 검사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물품과 상환하여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귀금속이나 고가 제품을 마지막에 내려가면서 품질을 확인하면서 가져가는 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인수 거절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 이상이면 불량인데 몇 개 이상 났네? 인수 안 해! 라고 하면 결국에는 현지에서, 말 그대로 생뚱맞은 현지에서 거래처를 새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게 코드. 캐드는 반대의 개념이죠. 얘도 사후 송금 방식이 하나인데요. 현물 대신에 BL 등 선적 서류와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자의 대리인이 수출지로 오고요. 수출자가 직접 선적 서류를 제시한 뒤에 물건을 실으면서 품질 검사를 하고 선적 품질 조건이죠. 그리고 나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청산 결제, 오픈 어카운트라고 부릅니다. 무역 거래에서 물품은 계속 선적하고 대금은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누적된 걸 결제하는 방식. 그리고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 통지를 하면 매 선적 통지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물품 대금을 송금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호계산이란 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좌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와 지사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데 특수거래죠. 물품을 계속 서로 간에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장부에다가 계속 거래할 때마다 장부를 처리하다가
마지막에 결제를 한 번에 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상호 계산이라고 부른다. 금융비용을 절감하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정상결제, 상호결제, 상호계산 한번 봤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결제에 관한 내용들을 따로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원래는 더 많아요. 그리고 결제 방식도 들어가면 이자를 누가 낼 거냐, 그 다음에 그 지연됐을 때 갖다가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절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결제 방식에서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무역 영어나 물류관리사에서는 많이 나오는 편인데 우리 책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빼고 지금 보는 거라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하지만 물류관리사를 보는 분들은 국제물류론이라는 과목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